안녕하십니까. 케이선의 김혜선입니다. 이번 55회 정기포럼 케이선의 주제는 스케일업과 유니콘을 잡았습니다. 지난 2달간 제가 존경하는 이민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짧지만 날카롭게 그리고 정책적 인사이트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니콘 포럼의 첫 번째 시작의 3가지 트렌드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 글로벌 혁신 정책의 패러다임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유니콘이 스케일업의 상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스케일업의 정책은 유니콘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중소벤처 정책 현안은 어떨까요? 케이선은 2014년 벤처 선택일을 퍼드사이클 모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델에 기반하여 한국의 중소벤처 정책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스타트업 사이클에서는 2017년을 기점으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과다하게 몰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스케일업 사이클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측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도한 스타트업 제도를 축소하고 과소한 스케일업 정책은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스케일업 생태계, 다니엘 아이젠버그 교수는 6가지 측면에서 스케일업 생태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시장, 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재 방면에서 스케일업 생태계를 얘기하였고 그 중심에서 유니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진화 단계를 통해서 한번 유니콘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시장을 확보하는 스케일업이 되고 스케일업에서 스케일러가 되고 그것이 또 발전하게 되면 유니콘이 되고 그 유니콘이 데카톤이 되고 유니콘이 또 엑싯을 하게 되면 엑시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케일업의 상징이 바로 유니콘이라는 점을 기업의 진화 단계 속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니콘, 이 명칭은 2014년도 카우보이 벤처스의 에일린 리가 처음 말했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명명하게 됐죠. 그 이후에 우버, 에어비앤비, 샤오미, 디디 주식,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고 많이 등장하고 성장을 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은 이제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성장했던 스타트업이라고도 분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현상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포춘 500대 기업이 20년 걸린 기업 가치 1조를 유니콘이 평균 6년 만에 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니콘. 특히 2012년도에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 질문과 가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과연 유니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니콘의 성장 조건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한국의 유니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유니콘에 대해 시간, 공간, 조건으로 분석을 해서 입증을 해보았습니다. 유니콘의 시간적 분석입니다. 유니콘의 특징은 20개월의 블룸 에너지를 기점으로 해서 한계 나타나던 것이 이후에 팔런티어를 기점으로 4개월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엔 스페이스 X를 기점으로 해서 1개월에 한계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이후에는 스냅챗과 뉴요크를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개씩 등장하게 이르릅니다. 이 기준은 지금 2019년 1월 기준으로만 계산해서 봤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만 하더라도 110개 유니콘이 추가가 됐고 2019년 1월에 전 세계 유니콘이 3,900을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유니콘 6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무엇이 유니콘을 이렇게 특징하게 했을까? 크게 2가지의 기술이 그 동인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08년에 아이폰의 등장과 대중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토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었고 이것이 2012년 1차 유니콘 붐을 촉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2010년에 인공지능의 대중화입니다.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의 비즈니스가 가능해지게 되었고 이것은 2014년에 2차 유니콘 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유니콘의 등장 시기가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등장 시기와 연동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의 측면이 아니라 욕망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고 2차 산업혁명이 안정의 욕구를 충족했다면 3차 산업혁명은 사회 연결 욕구를 충족하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자기 표현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경험의 비즈니스죠. 이것이 수많은 개인화된 욕망들이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많은 개인화된 욕망 어떻게 충족을 시켜서 비즈니스를 표현할 수 있냐면 놀랍게도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대중화 때문입니다. 이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서 연결 비용은 축소가 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의 대중화를 통해서 선택 비용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과 선택의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서브스크립션이나 가입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게 이릅니다. 이것이 커뮤니티라는 그런 팬덤과 같이 만나면서 그 플랫폼은 더욱더 튼튼해지게 됩니다. 자, 유니콘은 공간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세계 유니콘 기업의 분포도입니다. 이것을 시리 인사이트의 데이터로 한번 배치를 해봤는데요. 미국, 중국, 영국, 인도가 선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대 시장과 네거티브 규제 국가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거대 시장을 규제합니다. 하지만 글로벌화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 국가를 천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포지티브 국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유니콘 전략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바로 규제 기업과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가 직접 유니콘을 육성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규제와 자원의 왜곡과 기업사 정신이 위축이 될 것입니다. 자, 한국의 유니콘 이쯤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세계 유니콘 사이에서 한국의 유니콘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IMF의 자료를 가지고 시리 인사이트와 한번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경제 규모 비중 대비 유니콘 출현 숫자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은 2.3%인데 전 세계 GDP 1트릴리언당 유니콘의 평균 숫자가 4.2개인 반면 한국 6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규제를 뚫고 대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규모가 2배인 독일에서는 유니콘이 동일하게 6개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 데이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 장벽이 없다면 한국의 유니콘 더욱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니콘의 유효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니콘의 유효시장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장의 규모와 규제입니다. 시장의 규모라는 건 절대적인 시장의 규모만이 아니라 오토가 융합하는 융합시장의 규모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토의 융합시장의 영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네거티브 규제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앞서 얘기했던 각 나라를 이 매트릭스에 한번 수용을 시켜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은 반면 포지티브 규제가 작동하는 곳이고요. 독일과 일본은 시장의 규모가 크지만 포지티브 규제 때문에 유니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반면 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네거티브 규제 때문에 오통 영역이 굉장히 넓게 나타나고 있는 영국과 인도가 우리 한번 주목해 볼 사례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시장의 규모, 유효 시장의 크기가 넓어지고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유니콘 전략의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 시장을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거대 시장은 절대적 규모가 아닌 오토 융합의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규제로 꼭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유니콘은 시장의 규모와 그리고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도 중요합니다. 유니콘이 정말 놀랍게도 유니콘의 투자처 대부분이 대기업 소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1조 가치에 30%만 투자하도록 해서 3천억입니다. 대규모의 투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모태펀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해외 국수펀드뿐만 아니라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이 유니콘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대기업과 유니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생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듀얼 컴퍼니 현상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요. 유럽의 본사는 유럽에 있지만 투자와 시장 기회를 찾아서 시장의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영업팀이 이전을 하는 것이죠. 어디로 이전을 하느냐 봤더니 미국으로 절반의 실리콘밸리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런던을 선택해서 진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듀얼 컴퍼니 중에 30% 이상이 여기서 거의 LPG를 유치를 발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니콘의 조건 분석입니다. 유니콘의 기업의 사업 영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봤을 때 유니콘 70%가 오토 융합 영역에서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 분석 결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유니콘만 오토 융합의 영역에서 탄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가 중에 상위 10대 기업의 70% 역시 오토 융합의 영역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오토 융합 플랫폼이고 이 오토와 융합 현상을 4차 산업혁명의 쌍둥이 심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업들의 이러한 3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굉장히 개인화된 다양하게 분출되는 욕망을 충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시간, 조건, 공간을 분석의 종합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유니콘 정책의 시간, 조건, 공간 분석의 종합상 우리가 유니콘 전략의 양대 화두로 가져갈 전략은 바로 스마트 트랜스폼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과 규제 개혁으로 인한 유효시장의 확보라는 양대 화두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니콘들의 사업비밀 코드는 무엇일까요? 우버, 샤오미, 에어비앤비, 픽픽, 정말 잘 알려진 기업들이고요. 이들의 모든 영역 비즈니스 영역이 바로 오토 사업 영역이라는 것. 단순히 오토 사업 영역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결국 이 오토의 비밀 코드는 무엇일까? 이것은 산업혁명이 한번 대비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거 1차 산업혁명이 오프라인 혁명의 수요 경제로 그런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혁명이었다면 3차 산업혁명의 온라인 혁명이 돌아오면서 5%의 온라인 공유 능력이 나타나게 됐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 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융합이 아닙니다. 오토 융합의 새로운 공유 시장이 창출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유니콘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 융합의 본질은 기술 혁명이 아닙니다. 규제 혁명입니다. 실제로 여기 이사장님께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을 때 기술 융합과 규제 개혁 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 물어봤을 때 99%가 규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회의 융합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면 정부와 민간의 룰은 정말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와 표준을 제공하는 제도의 역할을 하고 민간은 기술과 시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의 활성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도와 시장을 융합하는 영역이 바로 테스트 베드의 제공인 것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가능성을 가지고 제도가 오히려 불링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니콘의 사업 영역, 한국에서는 사업 불가 영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 아산 나눔재단에서 2017년 아산 나눔재단의 고태현 변호사님의 연구 결과 글로벌 스타트업의 70%가 모두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때 그 불법이 되는 대표적 상준 규제 시스템이 바로 정보보호 규제, 온라인 규제, 전통산업의 규제라고 요약을 했죠. 자, 산업혁명,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기술보다 제도의 혁명입니다. 저희가 케이선의 포스트에 따른 규제들을 모두 정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걸림돌로 남아있는 다단계 스마트화의 서비스, 바로 오프라인 팀워커가 규제, 시사 진입 규제, 이런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의 관건인 것이죠. 사실 이 스마트화, 바로 소비자에게 편익으로 돌아오는 이 스마트화 서비스 단계의 규제가 풀려야 유니콘의 그런 서비스나 새로운 퓨처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유니콘의 비즈니스는 또 어떠한가 한번 저희 케이스만의 포스텝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우버입니다. 데이터화 단계에서는 승객의 위치나 사용 패턴, 운전자의 위치, 운전 패턴을 수집해서 정보화 단계에서는 이러한 패턴과 운전자의 그런 패턴 기반을 미치고 매칭을 하습니다. 그리고 진화화 단계에서는 운전자에게 승객에게 최적의 연결을 제공해 주게 되죠. 그리고 스마트화 단계에서는 놀랍게도 201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8개월 동안 1260만 킬로미터의 이동거리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4단계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의 디디 출신입니다. 데이터화 단계에서도 역시 개인 운전자, 택시, 카풀 여러 가지 모든 접종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정보화 단계에서는 이 각각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구조화시킵니다. 이것을 가지 AI를 매칭시켜서 차량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력적인 요금제를 운영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내 교통 상황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베너버런트 AI입니다. 딥러닝 기반의 시장 개발 기업이고요. 데이터화 단계에서는 생예약의 전문
그런 정보를 수집을 했고, 정보화 단계에서는 이를 그래프화시켰으며, 진흥화 단계에서는 새로운, 오히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설과 임상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화 단계에서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임상 실험을 간소화할 수 있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올라텍스입니다. 역시 앞서 우버와 디지털과 마찬가지로 교통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서 인도 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대표 유니콘들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비규제 영역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000년 이전에 우리 국가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벤처가 메디슨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벤처 건전한 4대 정책원에서 벤처는 빙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국가대표 벤처가 재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벤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최근에는 비바 리퍼블리카 이외에는 새로운 국가대표 벤처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아쉬운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국가대표 우리 6대 유니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사이고 기업 가치 5.6조고 그리고 그들의 성공 요인과 규제 장벽을 어떻게 이겨냈나 한번 봤더니 국내에 있는 셧다운제라든지 게임 중독법,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있었지만 자체적인 내용 수정의 신고제라든지 클라이언트 내 등급 표시제 등을 운영하는 등 규제를 돌파하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도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여기 김경희 사장님과 함께 블루홀의 강병근 대표님을 만나봤는데요. 크래프톤이 성공 요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쭤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시장 질서가 변화할 때 유니콘이 탄생하는 것 같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로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먼저 서두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크래프톤이 글로벌 진출에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글로벌 진출 플랫폼, 퍼블리셔를 잘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과의 매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도약을 하려면 귀인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게임 생태계를 계속 새로운 혁신을 계속 수혈하기 위해서 인디게임 같은 펀드 출자로 또 기여를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생이죠. 그리고 하지만 최근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주 52시간 근무비를 확보해서 집중을 했고 그걸 토대로 시장을 선정하는 효과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소상공인 수수료 이슈로 인한 규제 움직임이 있으니까 발빠르게 수수료 제로 선언을 하면서 그 규제를 돌파를 했죠. 만나뵙습니다. 유니콘의 김봉진 대표님께서는 일단 유니콘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유니콘의 대부분이 알프스 벤처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국내 VC의 대부분이 투자 수익이 아닌 운영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타치면은 IPO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더 크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알프스 벤처스가 유니콘 기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기인의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너서클이 필요한데 창업자의 대부분이 이너서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봉진 대표님 이에 창안에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조직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기인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벤처 투자자를 또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성장도 규제하지만 분배, 기부도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안정감과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이런 시스템이 정책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경쟁자 출현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자를 주력적으로 담아서 오히려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인재가 들어오고 또 인재가 나가지 않게 되면 회사의 매력들을 증진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충성심에서 직장에 대한 애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 기업 내부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LNT 코스메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스크의 회사인데요. 자, 이분도 역시 만나뵙습니다. 일단 권호태 대표님께서는 LNT 코스메틱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가 마스크 붙이는 화장품
사업이 그 니치마켓을 발견을 했고 사업의 기회를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업이 가는 프리미엄 효과, 상당한 효과의 그 효과를 보았고, 그리고 이것을 입소문 전략, 디자인 약국을 중심으로 입소문 하는 전략을 취해서 매출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제품의 차별화와 품질 혁신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었고요. 이후에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중국 유커들의 팬덤 마케팅과 그리고 최대 VC 레전드의 투자까지 유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사드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돌파하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했고, 그리고 로레알 인재를 영입하면서 또 다른 시장,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위기 극복에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근간에는 직원들의 충성심도 있었고, 그리고 회사 자체 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있어서 이외에는 쿠팡 기업과 비바 리퍼블리칸을 넘어가도록,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6대 유니콘이 있다. 6대 유니콘을 만나보고 분석한 결과는 이들이 이 규제의 5% 융합의 영역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특히 놀이의 문화, 힘사람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대 인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실패 경험을 기반으로 도메인 난리지를 획득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계획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의 이너서클이 존중한데 이인과의 만남을 반드시 잘 그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에 항상 어떤 글로벌한 위기든 내수 시장의 위기들이 많이 닥쳤었는데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벤처 투자 역시 초기 투자의 대부분은 알토스 벤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최종 투자에서는 토코펀드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벤처 투자의 그런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두고 자유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기업가들의 선한 리더십입니다. 이런 LS나 우한 플랫폼 모두 역시 기업가들의 선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비전을 직원들과 공유를 하였고, 그리고 기업 정보를 또 직원들에게 개방을 하고, 그리고 이익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퓨처스 유니콘, 다음 넥스트 코리아 유니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으로 잘 알려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2.5배에 달하고 있고요. 이런 내수 시장 규모는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널로 와주신 이한주 대표님의 베스트인 글로벌입니다. 클라우드 특화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공급자 시장을 새로운 시장을 국내 최초로 개척을 했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 유니콘 기업이십니다. 근데 현재 클라우드 개정법이라든지 8.3의 선언을 통해서 지금의 규제들이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이 되면서 더욱더 활약이 주목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유니콘 전략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바로 스케일업의 생태계를 키우는 심볼로서 가져가라고 감히 제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유니콘 정책, 유니콘이 뛰어드는 제2의 벤처붐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른 목표와 전략 과제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정부 정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았던 정책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저희의 구체적인 세부 전략을 제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 목표 영역, 유니콘 비즈니스가 뛰어든 이 목표 영역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미래 산업 전략 매트리스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기술의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을 한다면 인간의 미충족 욕망을 발굴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만나는 영역이 바로 한국의 미래 유니콘 미래 산업 전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대 전략 다음과 같이 심플하게 도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비즈니스 옥토 융합의 전략은 카피타이거 전략과 칼 갈라토스 기제 전략이고,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 창출 전략은 바로 신산업의 전략이고, 이 두 가지 모델이 같이 융합이 되는 저 궁극적인 있는 역할이 바로 이 모든 전략이 합쳐진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1년의 3대 문헌적 분석을 통해서 3대 전략이 유치된 과정이 바로 이 한 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니콘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오토 플랫폼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이 영역과 승산업의 역량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승산업,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데요. 흥산업은 바로 한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는 우리 한국만의 고유 DNA이고 그리고 스토리이고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인해서 벌써 드라마, 영화, 게임, K-팝, K-뷰티, K-푸드, K-컬처, 역사, 관광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류는 지금 사실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흥산업이 2대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관광할 때 구글 지도가 비연동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수 게임 콘텐츠 제작에 주 52시간 근무 제약이 또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R&D 시간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모든 산업에서 다 52시간 근무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걸림돌을 제거해야지 한류의 흥산업을 자산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류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술의 융합이 아닌 산업의 융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바로 엔터와 트래블. 예를 들면 엔터와 트래블이 융합을 된다면 거대 유흥업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거죠. 그 중심에는 한류, 그리고 우리만의 한국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3대 전략과 액션 플랜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전략은 카피타이머 전략입니다. 아까 앞서 유효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단순히 카피 페이스가 쓰자는 게 아니라 호랑이 새끼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글로벌 탑 10에 있는 유니콘 글로벌 유니콘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학습하고 한국 시장에 맞춰서 다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자는 것이죠. 호랑이 새끼를 키워보자는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퓨처 유니콘 로드맵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퓨처 유니콘 로드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한국의 유니콘과 호구 기업이 대체 뭐가 있는지 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TV 인사이트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죠. 우리만의 통계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풀을 대상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실시해보는 것이죠. 기술가치 평가는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들 기업들 스스로한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보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들을 네트워크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면 알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칼 갈라보기 규제 전략입니다. 정말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유경제 원칙을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하라고 지금 정책이 나왔지만 특히 정말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진입규제, 4단계 스마트화 단계의 규제 문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활용해서 풀기를 권유해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는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제공해서 초기시장을 제공하기를 또 권유를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득권의 진입장벽을 그렇다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비조직화된 소비자를 조직화시키면 됩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혁신의 성과는 바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세금의 흐름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CVC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유니콘의 투자는 최소 3천억 이상이 붙어줘야 됩니다. 대기업이거나 해외 글로벌 국토펀드가 아니면 투자할 수가 없는 자금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한국은 한국만이 유일하게 금상물리 규제 때문에 CVC 제한이 되고 있죠. 이런 대기업이 CVC를 통해서 유니콘 투자에는 제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신산업 창출의 흥산업 전략입니다. 한류를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관광, 보건산업, 컨텐츠산업, 물류산업 모든 것이 융합하는 거대 융합 서비스 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류라는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빅경제 제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플랫폼은 서드파티가 중요합니다. 서드파티에서 항상 혁신이 수혈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빅경제 제도도 중요한 것인데요. 이 빅경제 서드파티 혁신을 창출하는 역할이 누구시냐? 바로 크리에이터와 프리랜서들입니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데 바로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냐? 이들만의 재교육 시스템과 이들만의 사회 안정망을 마련해보자는 것이죠. 이들만의 사회 안정망은 우리에게 소프트웨어 베네핏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인 사업자의 매출률의 25%를 펀드에 구입하게 돼가지고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회 안정망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벤치마킹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금의 모태펀드 한계를 넘는 VC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대값 전략으로 혁신에 투자하는 알토스 벤처가 있었기에 우리의 6개의 유니콘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토스 벤처 같은 많은 VC들이 등장해서 유니콘에 투자를 했으면 그리고 시중시장은 항상 해외 국토펀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외 국토펀드가 많이 매칭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더욱 좋아지겠죠. 마지막으로 한국형 비전펀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한국형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 싫어하는데 붙였던 이유가 뭐냐면 비전펀드를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해외 투자 온거 좋고 하지만 그 해외 투자 펀드가 또 해외 스타트업도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국내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큰 산업을 가지고 유니콘을 만드는 그런 펀드를 조직을 해서 글로벌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대형 펀드를 조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뭔가 대창술이 예상이 된다고 전망되는 바이며 다음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다음 포럼 주제는 미세먼지입니다. 더 재미있겠죠? 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